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신현영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바쁘실 텐데 혹시 조금이라도 보셨습니까? 봤죠. 예. 또 법사위 의원들은 정해됐다가 또 다시 시작했다 그러느라고 너무 분주했고 밥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예. 지금 이게 핵심은 검찰개혁을 하자는 건데 그 사례로 지금 두 가지를 잡았잖아요. 예. 수원지검의 연어 술파티 의혹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이 두 가지를 사례로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지금 검사들을 압박하는 지금 하나의 과정인데 자, 첫 번째 연어 술파티 의혹을 보겠습니다.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때 검찰이 연어 술파티로 진술을 회유했다라는 의혹인데 예. 어제 이제 서영교 의원과 뭐 박은정 의원 등이 박상용 검사를 추궁했는데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 수사에서도 별 혐의가 없었고 대법원에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박상용 검사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상당히 뻔뻔하게 그렇게 진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박상용 검사가 지금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검사들이 한직으로 물러날 때 사법연수원 가거든요. 예. 저도 사법연수원에 가서 건강 강의를 정기적으로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박상용 검사 나왔어요. 근데 본인은 전면 부인했죠, 의혹을. 예. 실제로 이미 재판이나 수사 그리고 대법까지 가서 뭐 특별한 문제 없었다, 무혐의 처분 받았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나오긴 하는데 태도 논란도 상당히 됐어요. 예. 그러면서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서는 박균태 의원님한테 오히려 막 대응하고 막 그랬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뻔뻔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왜 법무부 결국에는 정성호 장관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날 2023년 5월 17일 날 연어 술파티, 연어 회유 논란에 있어서 그날의 현장에 있었던 교도관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그런 정황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감찰이 지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 연어 술 파티의 등장인물인 이화영 전 지사 그리고 김성태 회장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 시간대에 여기 수사를 받기 위해서 출동한 시간들이 동일하게 동일하다. 잡혀있고요. 예. 예, 그리고 그 같은 시간대 쌍방울의 범빈 카드로 인해서 연어의 결제가 된 외부에서의 식당에 그런 영수증들이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고 교도관들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도관들은 여기서 거짓말하면 처벌받거든요. 예. 물론 이전에 처음에 수사가 됐을 때는 윤석열 정권이었기 때문에 검사들이 쨍쨍하게 살아있고 사실은 윤석열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일 없었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그날의 상황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검사가 나와서 전면 부인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여전히 검찰이 아니면 검사가 무언가 인멸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법무부에서도 이 술을 마신 정황 이런 것도 포착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여전히 술 반입된 적 없다. 그리고 외부 기업이나 업체가 결제해서 음식 들어간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 거짓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감찰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검사의 진술이 얼마나 신뢰할 것이냐 할 때는 어제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영교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냐라고 이렇게 박상용 검사한테 이야기했고 김용민 의원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연어 술 파티 했죠? 라고 하니까 박상용 검사가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니까 김용민 의원 했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박균택 의원도 사실은 뭐 변호인단으로 활동도 했으니까 실제로 김성태 회장과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장에 검찰의 공소장이죠. 거기서 300만 달러가 대북 송금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시간과 장소가 3명이 각각 다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해서 만약에 그 3명의 진술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수사를 했으면 공소장이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날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텐데. 근데 왜 사람마다 피의자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다르냐. 과연 그 공소장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대북 송금은 정말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검찰의
모종의 그런 음모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사실관계가 조금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 지금 800만 달러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근데 800만 달러 가운데 지금 500만 달러가 스마트팜 지원비, 그리고 300만 달러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그 대북 방북 비용, 방북 비용, 비용. 거기서 이제 출발한 건데 그 와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이렇게 회유했다 그런 의혹이 있고 그 과정에서 술 그리고 술은 소주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연어 이거를 주면서 했다라는 건데 그 검찰의 회유 의혹이 과연 있느냐가 지금 쟁점인데. 본인이 진실을 말하기는 사실은 검사들한테 그런 뭔가 공직자 윤리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 검찰의 불신이 팽배한데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감찰에서 밝혀서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탄핵해야 되는 근거들을 사실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근데 그게 검찰의 수사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진술, 회유 이런 거 할 때 어느 정도 라포 그러니까 피의자와 검사, 수사관의 이 관계, 신뢰를 형성해야지 있는 그대로를 계속 유도해서 검찰이 그리는 시나리오대로 이제 진술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한테는 그 종이컵에 소주 따라주는 그런 정황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사실은 감찰 지시를 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이거 다시 검사해 다시 수사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지금 법무부가 정황을 드러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궁금하긴 한데 아주 팩트 그대로 있는 것들이 보고되지는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진실 게임에 들어갔어요. 이제 박상현 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다. 연어 파티와 술 파티가 있다고 그러니까 최종 판단이 이제 말 그대로 그 법무부 감찰에서 드러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다음은 그 관봉권 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법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박은정 의원이 그 신흥석 전 남부지검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박은정 의원이 관봉권 띠지 지문 감식도 안 했죠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은정 의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건진법사에게 5천만 원을 다시 되돌려 줄 판이다. 왜 그 지문을 감식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검찰 내부에 그 댓글에 좀 말이 많나 봐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왜 검사가 잘못한 걸 수사관들에게 뒤집어 씌우느냐라고 이제 그 댓글을 박은정 의원이 보여주면서 막 항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띠지 분실 사건이 결국에는 검사와 수사관의 뭔가 갈라치기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에는 최재형 검사가 어제 등장을 했는데 최재형 검사가 이 모든 것에 본인이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청문회 나오기 전에 이프로스에서 수사관과 검사들 사이에서의 쪽지로 대화하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수사관들의 과실이 있는 것처럼 몰아간 것이 사실 사건의 반전이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수사관도 압수계가 있고 수사계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청문회 나왔을 때 여성 2명의 수사관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수사관도 본인이 소속된 그 부서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관봉권의 띠지와 비닐 포장이 돼 있는 돈이 왔으면 이 그대로의 증거물을 보존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건드리지 말고 만약에 건드리더라도 이제 비닐 장갑이나 고무 장갑 끼고서는 지문 묻지 않도록 하는 그 보존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압수계에서의 수사관의 주장은 아니 증거를 보존하라고 하는 거는 돈이 들어왔을 때 현금에 계좌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 그대로 보존하라고 하는 거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현금 뭉탱이가 들어왔는데 기억도 안 난다? 그리고 그냥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펼쳐가지고요. 그냥 고무줄에 줄도 말아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깜짝 놀라고요. 결국에는 뭐 스티커는 그나마 사진을 찍어놨다고 하는데 띠지와 비닐 분실이 왜 문제가 되느냐. 결국에는 지문이 묻어있으면 혹시나 뭐 건진법사의 지문, 김건희의 지문, 누구의 지문? 결국에는 그 돈이 거쳐간 사람들의 흔적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풀어헤쳐 그냥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잖아. 이거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이 그렇게 매뉴얼도 없이 허술하게 한 사람의 실수로 모든 것이 소멸되는 증거가 완전히 사라질 그런 상태의 수준의 수사 수준이었는가. 이거는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여전히 힘들다. 자, 다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법개혁에서 촉발된 그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힘겨루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뜬금없이 세종대왕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백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토대로 삼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 사법개혁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만한 궤변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당시에 그 5월 1일 그 파기환송심에서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대선 개입을 하려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펼치면서 오만한 궤변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한 건 아니고 그 대법원에서 주최하는 세종대왕 포럼에서 예. 본인이 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세종대왕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 행사의 성격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보다는 방점을 신속한 재판을 기반으로 삼았다. 이 부분을 저는 주시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그날에 정말 대선에 정치 개입을 하는데 사법이 결국에는 신속한 재판하면서 유례 없이 파기환송을 너무 빠르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나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사법이 백성의 멀리 뭔가 이로운 그런 수단으로서의 활용되기 위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변명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신속한 재판의 기반으로 삼았다라는 예. 세종대왕의 인용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나름의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나는 빨리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국민을 위한 것이야. 라는 스스로의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거든요. 요즘에 가장 핫한 인물인 건 맞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정말 얼마 전에도 전국 대법관 회의를 수집해놓고서는 결국에는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신속 재판을 하면서 파기환송을 시키고 대선 후보를 날리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법의 정치 개입에 대한 잘못된 반성이나 이런 정치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하고 결국에는 사법권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그래서 건드리지 마라. 이런 메시지만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니 뭐 사법부는 치외법권이야? 상권 분립 주장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치화된 여러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도 못하는 거야. 오히려 반발만 더 크게 샀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법부의 국민 신뢰를 지금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고 이것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기현 판사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정말 윤석열 구속 취소하면서 유례 없이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잘못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고 특히나 비상계엄을 12월 3일에 선언하면서 사법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런 방법 얘기도 안 했어요. 안 했죠. 예,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보수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재명 후보만 날리려고 했던 이 의도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취임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사건 하나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 하나하나, 판결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고 잘못된 하나가 사법부를 흔든다라는 취임의 일성을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예. 근데 본인이 그것을 자행을 했고 사법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결단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 여론조사 꽃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거든요. 9월 19일에서 20일 전국에 1,00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보, 중도, 보수 밸런스 있게 조사를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냐 했을 때 68.8%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국민의 3명 중 2명이 조희대 수사 필요하다. 아무래 수상해.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61.5%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의 이런 국민적인 사법부의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거는 사법부의 몫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9월 30일 등 청문회가 열릴 때 지금은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사법부의 대법원에서의 그런 메시지들이 이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대구 경북에서 60%를 넘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예, 네. 그러기도 하고 매우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전체에서 50%가 넘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조금 정말 조의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여서 사실 뭐 여론조사 꽃이라고 해서 진보 사람들만 대답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진보가 262명이고 보수가 249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밸런스 있게 조사한 것인데 국민들께서도 이게 정말 계속해서 이슈가 되니까 아니 사법부가 이렇게 신뢰가 흔들리면 윤석열의 내란 재판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걱정과 우려가 많다라는 것이 여론조사로 반증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 그런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어쨌든 민주당 법사위가 9월 30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번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그동안 나온 사례를 보면은 나올 것 같고 한덕수 전 총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제 주기현 부장판사 거기도 좀 안 나올 것 같고 그 오경미 대법관과 이용구 대법관 이 두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낸 그 대법관이잖아요. 그 네. 파기환송 때 이 두 분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목도가 결국에는 한덕수, 조희대, 지기현 이런 사람이 다 안 나올 것 같잖아요. 예, 예. 지금 보면은 그래서 얼마나 그날의 청문회가 주목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사인 회동설 이거는 사실은 근거가 아직까지는 검증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는 없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전원들이 계속해서 뭐 유력 인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 행정처의 천대엽 뭐 나오든지 아니면은 이런 대법원에서의 입장은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퇴근길에 서면으로만 입장을 냈거든요. 예. 근데 원래는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 방식으로 언론에 취재 요청을 했었던 건데 다시 서면으로만 이렇게 전환을 하고 아무런 질문이나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가 소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단순히 본인이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하면 끝인가. 결국에는 모든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행한 사람들의 동선이나 아니면 CCTV나 그날의 일과나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수행을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의 검증 자료는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요.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내놔라고 강제할 필요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예, 권한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나 이런 특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이 30일 날에 그런 청문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국민적인 여론이 더 올라올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수사로 연결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9월 30일 그 조희대 청문회에서는 지금 보니까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보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원합의체 9일 만에 파기환송을 해서 대선에 개입하려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그리고 두 번째는 곧바로 당일날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뜻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조희대와 그 한덕수의 어떤 그 사전에 뭐 조율했다는 그런 의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슈가 된 그 사인 회동. 그다음 그러니까 조희대, 한덕수 여기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김충식 씨 이 네 사람이 모였고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그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30일 날 그렇게 청문회가 있고 이제 10월 달 되면 국정감사 시즌이잖아요. 있고, 예.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러면은 법사위는 국정감사 모드로 전환이 되는 것인데 그때 또 대법원에 대한 그 국정감사 기간이 또 있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9월 30일 날 뭔가 사실은 명확하게 소명이 안 될 거예요. 예. 출석도 안 할 안 할 것이고 거고. 부인할 것이고 다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는 조금 더 달라지거든요. 이런 위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출석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려가지고 의원들이 질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도요. 출석을 안 했을 때 그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출석의 의무가 있어서 그것을 거부했을 때 또 법사위가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청문일 9월 30일을 삼권분립 사망일 이렇게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사법부 흔들기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얘기를 할 것이고요. 왜 그렇게 그 대법원을 보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상권 분립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그것을 덮고 가야 되는 것이 상권 분립이냐? 그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초는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국회에서 입법부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명확하게 소명을 하고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의 그 기한이 2027년까지거든요. 27년, 예.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공직에서 계속해서 대법원을 이끌고 가야 하는 수장인데 당장 내려올 거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털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이런 기회를 살려서 명확하게 해소하고 잘못한 건 잘못하고 또 앞으로의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의 대응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이거를 뭐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는 순간 일이 더 커지고 국정감사에서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국힘 그 최고위에서 법사위 간사 나경원입니다라고 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 영상? 그것까지 못 봤는데 그랬나요? 네, 그러면서 깜짝 놀라니까 예. 뭐 국민의힘에서 그 간사 뽑아줬으면 여기서는 간사 아닙니까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웃고 그랬는데 예. 그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이 전에 법사위가 굉장히 또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갈등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개혁 청문회 이게 뭐 관봉권 띠지라든지 뭐 연호 술파티 의혹을 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유임을 붙였어요. 앞에다가 가짜 뉴스 공장 민주당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거 떼라라고 했는데 끝내 안 뗐어요. 그러니까 경고를 3번 주고 그랬는데도 안 맡기니까 이제 질서 유지권 차원에서 나경원, 조배숙 그 의원들을 이렇게 퇴장을 시켰어요. 일사부재의 원칙 잘 아시잖아요. 네. 한 회기에서 그 안건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나경원 간사건은 이제 10명 모두 만장일치로 이렇게 부결됐으니까 안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이거 윤석열 오빠를 위해서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반발하던데 여기서 왜 윤석열이 나옵니까? 네, 또 이러더라고요. 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왜 나경원 의원 이렇게 법사위 간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다른 대탁 카드가 없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것 있고요. 같아요. 기사 지금 생성수가 나경원의 하여튼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의 지면에서는 나경원이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거론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최고위에서 또 내가 국민의힘의 또 법사위 간사라고 간사. 얘기한 측은하지 않아요? 아니 법사위에서는 인정도 못 받고 당신 뭐 지금 재판받고 있고 이해관계 가족도 있고 인정도 못 받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보수 자기네 당 내 가가지고 나 간사야 하면서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이 예전에 윤석열 씨랑도 이렇게 관계가 서울대 법대 동기여가지고 부부끼리도 만나고 그래서 어버 키웠다고 어버 키웠대잖아요. 예,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막 관저까지 가가지고 보호하고 뭐 윤 어게인도 막 쉴드 치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거를 상징적으로 윤석열 오빠라고 그냥 네이밍을 딱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발끈해버렸죠. 그러니까 추미애 예. 예. 그렇게 아수라장되고 난장판되고 이러니까 법사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야당 법사위는 매우 중요하죠. 예.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의 모든 법안의 관문이기도 하고 지금은 야당 제1당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그런 입법 과제에 있어서 본인들도 일부는 의견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지분을 가져가야지 제대로 된 국회 입법으로서 법사위가 움직이는 건데 맨날 고함 지르고 싸우고 그러면서 화나면은 들고 나가고 정해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지분을 하나도 못 찾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리는 못 찾고 있는데 모든 이슈의 선점은 나경원이 다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나경원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국민의힘에서는 루저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계속 예. 장기화되면. 근데 대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계속 나경원 간사로 갈 것 같고요. 야. 그거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경기도시장 출마 얘기도 있거든요. 경기도지사? 예, 예. 경기도지사. 예. 그래서 도지사 선거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나오려고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추와 나와의 이 견제,
이 라인업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급을 스스로가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도지사 선거에서도 같이 한번 대항마로 하려고 하는 건데 나름 본인은 하여튼간에 예전에 당대표 나오려고 그랬지 여러 가지 뭐 MB 정권 때부터 해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잘 안 됐잖아요. 원내대표하고선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벌써 5선이 돼갖고 5선이나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법사위 관사도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이제 나경원 의원의 정치 생명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전평들이 꽤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만약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빠루 사건 때문에 2년 구형받고 그다음에 조만간 이제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3심이 나오면 그때는 완전히 정치적 사망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패스트트랙 재판이 빨리 됐으면 22대 총선 출마를 못했을 수도 못했죠. 있어요. 예, 예. 근데 21대 때 배지 없었고 22대 때 재판 지연되면서 배지를 달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수명 다 한 거 아니냐, 한계가 다 온 거 아니냐, 이미 털릴 대로 털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지선이 마지막일 수가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거기에 생사를 걸 수밖에 올인하는군요. 없고 이제는 법사위 이용해서 본인의 지분을 계속 올리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과연 성공할까? 저는 국민의힘의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 추나대전 그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댓글을 보면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추나대전이냐 급이 안 맞는다. 추미애 위원장하고 나경원 의원의 추나대전을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현실은 경기지사에서 맞붙을 수도 있겠네요. 정치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경기도는 사실은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그렇죠. 지역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뭐 후보로 나와서 맞붙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승산은 매우 어려울 텐데. 민주당이 예,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국민의힘에서는 희생하고 내가 여기 나오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런 정치의 수순의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싸우면서 어디까지 자기의 인지도가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 같은 실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벌써 정말 치열하네요. 왜냐하면 경기지사 같은 경우 벌써 현역인 김동연 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예. 거론되는 게 추미애 위원장도 있고 김병주 의원도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도 있다면서요. 예. 와, 뭐 화려합니다. 그 밖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내년 지방선거 벌써 그 시즌이 시작돼 가지고요. 예.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여의도에서 밥 먹을 일 있으면 계속 이제 지산 얘기하고 누가 어디 나온다던가 누가 뭐 한다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었고 정말 이제 선거 시즌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분산되니까. 어? 글쎄요, 각자의 정치를 하는데 아무래도 인지도를 올려야 되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약간은 그 강하게 어필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입법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면 정치적으로 이제 파이팅을 잘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은 좀 지금도 유엔 회의 가셨잖아요. 가려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워낙에 지금 대통령실도 지지율 잘 나오고 있지만 한미 관세 협상도 있고 여기 민생 경제에 대한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어렵다 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민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의도 정치판은 정말 더 갈등과 분열과 이 싸움들이 심해지고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으면 항상 10월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예. 이제 누가 스타 국감 질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예. 요즘엔 그렇게 스타 질의자가 나오기가 어려운 시기긴 하거든요. 항상 그 국정감사 시즌처럼 계속해서 상임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지금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런 거 망했다 막 그런 거 오늘 기사에도 많이 났잖아요. 윤 정부의 뭔가 R&D 그리고 의사정원 확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서의 후폭풍으로 후유증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잘 하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다르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질의를 잘 하는 의원들이 돋보이는 10월 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선순환의 그런 기운들이 이재명 정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원들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그 이른바 그 정교 유착의 핵심 인물이죠. 그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예, 본인은 혐의를 부인했는데 결국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혐의는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이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각종 명품을 전달하면서 현안을 청탁했다라는 의혹인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예, 그거 말고도요. 통일교 재단 자금을 사용해서 업무상 횡령, 특가법 예, 참. 이것도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고 또 그다음에 미국 원정 도박 수사 소식 이거 권성동이 흘려가지고 사실은 증거인멸했던 거에 대해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것까지 해가지고 예. 혐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으로 됐고 실제로 뭐 예측하기에는 비서실장까지만 구속되고 한학자 총재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예측도 일부 그렇죠. 있었는데 오히려 비서실장은 구속이 안 되고 안 됐죠. 예, 총재가 구속이 되는 그런 정말 이 3특검에서 첫 번째로 종교인이 구속되는 사례로 남게 된 것이죠. 실제로 그러면은 한학재 총재가 처음부터 본인은 그런 적 없다.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되냐. 그리고 나는 참 엄마. 예. 예, 이기 때문에 나의 교리를 잘 따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고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 통일교 지분으로 비례대표 국민의힘을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권성동한테도 하고 건진법사한테 하고 이렇게 사실은 꼬리 자르기 하려고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다는 예. 것이 이번 구속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구속되고 나자마자 통일교에서 입장 낸 거는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된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통일교도 지금 내부가 복잡한데 사실 한학자 총재가 82세 나이가 상당히 많고 문선명 총재가 사망한 이후에 아들들한테 이게 내려오지 않고 배우자가 사실은 물려받았기 때문에 7명의 아들 그리고 7명의 딸이 있거든요. 예. 뭐 사망한 분도 있고 그다음에 손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통일교 신자 입장에서는 우리의 교주 총재님이 구속이 당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참 어머님으로서의 이런 정말 완벽한 신적인 존재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통일교의 그런 체제가 좀 흔들릴 우려도 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일본에서도 통일교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통일교 이슈 때문에 아베 총리가 또 이렇게 피살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한학재 총재의 구속에 대해서는 일본의 통일교에서도 상당히 관심 갖고 지켜보는 큰 초유의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특검이 또 노려보는 거는 지금 통일교 신도 11만 명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 원서를 냈다 뭐 그거잖아요.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히 통일교의 일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권성동 구속 그리고 윤 전 본부장 구속 그다음에 한학자 구속, 건진법사 구속 이 부분에 있어서 통일교와 국민의힘과의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면서 정교 유착이 된 어떻게 보면 헌법 20조의 정교분리의 원칙이 위헌 요소가 명백하게 드러난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으로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부분을 조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힘에 압수수색 갔을 때 11만 명의 통일교의 신자가 유입이 된 것인데 국민의힘에 그때 대선 후보를 윤석열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에 통일교의 입당이 11만이 우르르 됐다. 라는 것이 검증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위헌 위법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검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11만 명의 신도에 대한 그런 입당식이나 이런 것들도 조사가 추가로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정치 자금 유입이에요. 지금 한학재 총재가 권성동 씨에게 1억 원을 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억 원뿐만 아니라 그 뒤로 국민의힘에 쇼핑백 또 있잖아요. 그렇죠. 쇼핑백 2개 담아갖고 또 전달된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권성동은 나는 넥타이만 받았다 했는데 한학재 총재는 세뱃돈 준 거예요. 세뱃돈, 예. 이게 말이 엇갈리다 보니까 또 진술의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 떨어졌고 거죠. 예. 한학자는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하니까 오히려 더 구속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국민의힘의 광역시도당 등에 2억 1천만 원 기부한 혐의. 그래서 그 각각의 그 통일교의 지부장들이 각 지구당에 이렇게 또 환자가 아니죠. 직업병입니다. 환자가 아니라 우리 당원들을 유입시키고 거기에 당비 납부를 대납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추적이 되고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정말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 심판까지 갈 것이냐. 요것이 사실은 앞으로 장기화될 때의 관심사이고 또 홍준표 전 지사가 얘기한 그 신천지. 예, 신도들도 유입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까지 이제 조사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에는 통일교, 신천지, 국민의힘 그래서 내부에서의 그런 역할이나 아니면 당대표나 이런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영향력을 종교가 행사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더 검증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확실히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건 같아요. 저는 종교가 어떻게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지 뭐 아직 뭐 최종적으로 특검 수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 뭐 권성동이나 뭐 그 김기현이나 그러니까 권성동이죠 주로 권성동을 당 대표를 만들려고 윤심은 네.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처음엔 그랬으니까 예. 예. 그 신도들이 이렇게 저기 정당에 가입했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정당에 가입하는 거는 저기 문제는 없잖아요. 예, 문제는 그럼요. 없는데 예. 자유의지인데 예. 이게 이제 강압적으로 누군가 시켜서 했다. 뭐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질병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2023년 1인 거잖아요. 전당대회 때. 예. 결국에는 권성동이 불출마하니까 김기현으로 지원 대상을 바꾼 정황을 이미 김건희 특검이 포착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종교의 개입이 어디까지 있느냐. 특히나 당시에 그 당대표 선출에 대한 그 원칙의 그 기준을 당원 투표 100%로 전환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당원들의 영향력이 100%나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종교의 힘을 빌려서 일부의 그런 몇만 당원들이 아주 충성으로 한 사람을 몰아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당대표 후보로서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20년에 우리가 그 코로나 시기에 결국에는 그 이만희 주교 있잖아요. 신천지. 그때 막 뭐 집회에 코로나 그 위반 소지가 있어가지고 막 이재명 지사는 막 열심히 쫓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사실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이만희 씨의 코로나의 집회 위법한 거 덮어주는 대신에 뭔가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에 있어서 지원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홍준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말 뭔가 그 내부에서 결국에는 당대표가 되거나 대선 후보가 되거나 이렇게 선출이 되려면 뭔가 이런 투명한 공정한 시스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기반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가서 좋은 정치를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명확히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참에라도 탄핵되고 그러면은 보수의 개혁이 일어나야 될 텐데 여전히 권력 지향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뭐 대구에서 집회하고 또 이번에 서울에서 또 집회한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어게인 외치면서 계속 뭐 이재명 뭐 탄핵 이런 것만 외치면서 그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느냐 매우 불가능한 상황으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3특검이 이제 연장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기르면 다음 연초까지 해가지고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이제 특검에 대한 수사의 그런 국민의힘의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 구속됐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수사 조사에 이제 순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계속 떨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컨셉은 내란 척결 그리고 민생 이 두 가지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